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 보시죠. 입니다. 요즘 집회하면 떠오르는 두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이 있는 세종로와 서초동입니다. 검찰 개혁이냐, 조국 사퇴냐를 두고 이 두 장소에서는 휴일마다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통합으로 이끄는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초동 집회가 열리던 지난 토요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돼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15시간 동안 검찰에 머물면서 10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는데요. 오늘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석을 지르면서 논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 장관 일가 이슈로 내내 공방을 거듭하는 모양새네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의 다 참석한 가운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3주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여기에서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서초동 집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 정치권의 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이나 서초동 집회에 관해서 따로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이 서초동하고 광화문 집회를 비교하면서 마치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네. 제일 쉽게 보도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던 입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걸 국론 분열이라고 몰아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쪼개져도 10번은 더 쪼개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권이 얼마나 잘 받아왔는가가 중요한데 제대로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치권이 잘 경청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그 의견들을 주권자의 국민의 의견으로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한 줄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절차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이미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모든 권리를 다 위임받았다,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또한 착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권은 국민과 호흡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국민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니 정치권이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또 제도적인 문제의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절차에 따라서 그 협의를 하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당부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행위의 당연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반면에 정치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대안을 새로 마련해달라 이런 식의 당부였다, 주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들이 전부 다 사법개혁안이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정치권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있는 거고요.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수사 문제에 있어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던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그냥 태우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시작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광장의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는 과정부터 광장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서 평가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상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의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언급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으로 보입니다. 네. 한 단계 더 나가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본인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가족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국민들의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국회 정치권이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물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그리고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 조국 장관까지도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오늘 이 절차에 따라 해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네.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 문제가 정리가 되게 됐을 경우에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한 가지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말 그대로 서초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회의 하나의 목소리만을 전체 국민의 목소리인 양 대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법사위의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여야 의원들 공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겠느냐라는 데는 여야가 같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기랑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감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들에 대한 안들이 있는데요. 이것만이 검찰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냐라고 하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저마다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주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점에 관한 문제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적폐청산 수사 과정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얘기들을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오히려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오히려 검찰의 외압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목소리도 함께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배제한 채로 검찰 개혁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상황을 복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날 있었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혐의,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검찰이 지금 의도성을 갖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 일부에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주말을 지나는 8, 9일까지 넘어갈 동안에
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두 가지 버전의 연설문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검찰이 그냥 수사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 검찰이 그 사람은 부적합합니다라고 미리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마치 조국 장관을 거꾸로 임명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대통령이 고집을 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뭐 비단 한 달여 동안을 복귀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검찰에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그 후에 오늘까지 지금 세 번째 검찰 개혁안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했잖아요. 심야조사, 밤 9시 이후에 심야조사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검찰 스스로가 그거 조치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에 관한 부분들도 검찰 스스로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개혁한다고 하는 게 이 인권 수사,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검찰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뭐 기소적 조건부터 예. 부터 시작해서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지휘권, 영장 청구권까지 등등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갖고 있지 못한 막강한 권력처럼 갖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입장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문무일 검찰총장 때 그랬잖아요. 정부안 만들고 나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웃돌이 벗어서 흔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 내놓으라고 대통령이 물론 직접 지시를 하기는 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린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이렇게 개혁할 테니까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에서 본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또 뭐 이렇게 검찰 개혁안을 마치 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곶감 하나씩 빼서 주듯이 며칠에 걸쳐서 사실 이런 심야 조사에 대한 관행 폐지한다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 받는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씩 나오는 이런 검찰의 개혁안들, 검찰 자체적인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피동적인 개혁,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개혁이 있고요. 능동적인 개혁,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두 가지 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가져와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조국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검찰 내부의 수사 관행 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싸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특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심야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개혁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여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사실상 황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는 것이냐, 정경심 교수가 검찰을 탐문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는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이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 특히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과거에 있었던 2년 동안의 적폐청산 수사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고 예.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여론도 높았던 터라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경심 교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도려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은 건 검찰이 의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법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8월 27일에 대규모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모펀드의 핵심 관계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비롯한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예.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사실상 도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한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인멸들에 대한 얘기가 수차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검찰의 요구에 제출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행방이 묘연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9월 6일까지도 이 한투 증권사 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여론들도 있는 것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도록 놓아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앞둔 조국 장관의 주변에 대해서 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는 측면보다는 이들이 사실상 해외로 도피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탓에 이러한 실질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꼭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대통령도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알고 미리 대책회의하고 PC다 빼돌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를 그렇게 두면 그 모든 회의가 다 거기에 깨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정경심 교수를 지목하고 조국 장관 수사하려고 다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정경심 교수가 PC를 빼돌린 행위는 9월 1일에 있었던 행위고요. 8월 27일에 들어갔던 압수수색은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과 방배동 자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 대한 수사가 자택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건 상식적인 네. 수준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이미 조국 장관을 수사하기로 미리 결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볼 수 검찰은 있죠? 미리 이렇게 조국 장관을 수사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네. 지금 증거인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다. 이런 이 식으로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작업은 처음에 들어갔던 건 조국 장관 일가가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주변인들에 얘기죠, 대한 그것도. 압수수색은 거기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한 그러니까 상황이고.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역시 예. 조국 장관을 겨냥하고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찰은 그 훨씬 전부터 조국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주변에 압수수색하려고 마음 먹는 상황에서 이 중간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들어간 것처럼 설명하시면 검찰이 훨씬 더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국 장관에 대한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도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끝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 있었던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조국 장관에 대한 낙마,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검찰이 사전에 모의 기획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더 이상 예. 논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예. 계시는 거예요. 두 분 말씀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그 수사는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분과 같은 견해를 가진 국민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 어떤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말로 이 두 분의 말씀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다음 분- 주제는 뭘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이 정경심 교수 재소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뭐 조사 방법도 그렇고요. 뭐 시간도 그렇고 조서 열람에 유난히 좀 긴 시간을 쏟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이례적인 일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지 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조사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이죠. 이전에 잘 못 봤던 모습이니까. 근데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조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사 시간은 길었고 그 다음에 조사 열람에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짧게 잡은 편이었잖아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사 시간이 짧고 조서 열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되는 의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갸웃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뭐 두개골 파열이나 이것을 유학 시절에 당했다고 하잖아요. 범죄 예. 피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서 굉장한 뭐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피의자로서 정경심 교수가 방어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근데 그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누구나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저는 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무죄가 난다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검찰이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정경심 교수는 이미 유죄라고 하는 유죄 심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심증 속에서 저 사람 저거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야. 굉장한 특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의 1심 결과 무죄가 선고가 된 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지가 있었는데 상대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는 굉장히 추상 같은 검찰의 수사와 함께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정경심 교수의 건에 관련해서만큼은 굉장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은 살아있는 권력 중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조국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외적인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만약 고려해서 얘기를 했다면 얼마 전까지 바로 동양대학교에서 2학기 강의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건강상의 고려 문제는 꽤 오래전의 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와 상황이 다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검찰이 충분한 제공이 가능했을 텐데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거 인멸 등에 관한 수차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 정부에 대한 과거의 적폐청산 수사와 비교해 봤다라면 진직에 긴급 체포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이 고려가 되면서 네. 지금 검찰은 적어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오늘 검찰 얘기하니까 이렇게 참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도 정말 뜨거워서 법사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두 분은 가장 눈에 띈 발언이나 의원들 누구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가빈 예. 의원이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가족 사기단의 수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가빈 의원의 과거에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장에 불려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정가분 의원이 똑같이 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느냐면요. 조폭보다 못한 조직을 검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당장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한테 사표내라. 그리고 고춧가루 뿌려놓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학명이고 하극상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국감장에서 일어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또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야당이 당연히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고요. 또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당이나 대통령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법부로서 무슨 일이든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절제와 자제라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네. 그래야 서로 간에 존중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가빈 의원처럼 지금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유죄 판결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은 임명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 임명한 사람이니까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지지자들이 거기에 또 자극받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라.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 공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표현에 있어서 자제력과 절제력을 발휘해 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정당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 서울고등검찰청이랑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도권 인근의 9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관련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검찰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발언 때를 누가 마이크를 잡던 간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밝히기가 어렵다. 그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내놨는데 여야 의원들의 질문의 수위는 뭔가 답변을 구한다기보다는 뭔가 폭로를 하고 망신을 주고 아니면 어떤 깎아내리고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단 법사위 국감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전체적인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국정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국 장관의 이슈가 그만큼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교육위의 문제부터 사실 안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방향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국정감사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하고 감시를 하기 위한 국회의 매우 소중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끄집어내는 게 결국 국회의원의 역량인데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눈에 띄었던 의원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가 청와대에 있는 특감반에서 사실상 내사가 들어가서 감찰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를 위에 상부의 지시로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의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권력에 있는 인물인 상황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목도했던 만큼 이러한 권력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체적인 내사를 혹여 김도우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무마시키는데 누군가가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김도우 의원에게 역으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국감도 그렇고 사실 거리 집회도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고민도 한편으로는 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뭐 내란 선동이다, 관제 집회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여야도 또 한편으로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좀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왔고요. 그리고 예.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또 그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고를 한 게 바로 촛불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촛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뭐 국가정보원부터 시작해서 기무사까지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든다고 최동 총장 찍어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사가 됐던 거거든요.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감정적인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야권은 뭐 통합의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장애 집회들을 계속 해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리 정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또한 이제 서초동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정치권이 서로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가장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국민이고 이들도 국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거나 이런 손가락질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정치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권력 투쟁이니까. 네. 근데 상대 국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이라고 가정하면은요.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 선수한테 모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퇴장해버렸어요. 네. 그럼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예.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은 지켜가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권의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한데 너무 적대시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국면에서 보수 야당이든 아니면은 민주당이든 간에 서로 굉장히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고 더 몸을 낮추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준다면 저는 최소한 몇 %포인트는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나머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야 대표의 검찰 개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뭐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랑 비교해서 한 주 사이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차 범위 내지만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였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국정 수행 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는 2.9% 가까이가 긍정적인 평가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2%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은 저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문제가 장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된 대통령 정권의 문제로 함께 이 한 배를 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국정 운영의 지지도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첫 번째는 결국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경제, 민생 그리고 그렇죠. 예. 이 태풍에 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장관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인물 그리고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현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토론회 당시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한 언론과의 전체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셔다가 이 국정을 운영하기 노력하겠다. 심지어 진행하고 있는 앵커한테도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수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자리를 얼마든지 걷어내고 여기에 대해 검찰 개혁을 더 나가서 상징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조국 장관과 함께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 순간 국민들의 특히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향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층에 있는 민심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지를 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있게 되는 40% 지지율이 만약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년 총선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절반도 더 남은 국정 운영의 기간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지점과 맞물린 조국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부정적 평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나름의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정체, 답보 아니면 조금 후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가 이렇게 추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약간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주마다 좀 달리 나오거나 날짜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예.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들 흔히 캄캄한 방 안에서 검은색 고양이 찾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도 비유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단순히 조국 한 명으로만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먼저 좀 1순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그 비판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끊임없이 그 비판에 노출될 때, 공격에 노출될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는 또 그리고 청와대나 뭐 문재인 대통령은 공격당할 빌미를 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나중에 선거 때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좀 더 강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지층의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층은 흩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연결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총선이 점점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져나가는 지지율이 있는데 야권으로 지지율이 안 간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방식으로 점점 정치를 해왔는데 그 방식들을 이제는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지층이 두터워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금 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추이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조금 내려왔고 한국당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 당의 지금 격차도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론의 흐름이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저 여론조사의 그 숫자대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런 여론의 흐름을 수치로 계량한 부분을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정당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보십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우리가 추세를 본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추세일 수 있고요. 지금은 오차 범위를 가까스로 비껴나 있지만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들 겁니다. 예. 그때 만약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나오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책임지고 있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